쉬운 얘기부터. 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아니, 전문성 넘는 사람이 전문 영역을 심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해서 생긴 문제인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인 셈이고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부분은 복지부 장관님 그래요? 영역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 영역에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일 가능성이 많네요. 저희가 그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를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는 25명 정도고 전문위원회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으로 하는 연구자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또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화된 심층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의 풀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가동된 지가 그렇게 기한이 길지 않아서 그런 노하우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했던 그런 위원회 심의 안건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위원회의 심의 기준, 승인 기준을 좀 보완하고 위원회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그런 거겠죠. 어디 좀 밀림의 길을 없던 길을 누군가 하나 냈는데 이게 길로서 합당하냐? 네, 맞습니다. 근데 검증하는 거는 꼭 길을 내는 실력까지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그죠? 네. 어쨌든 그건 전문성은 좀 보강하자는 얘기는 맞는 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석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임상 연구 트랙만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치료라는 트랙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거는 바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단계를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원래 없던 걸 만든 거예요? 네,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된. 저는 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임상 연구는 제한된.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건 뭐냐면 치료제를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제를 하려면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만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보충 설명드리면은 희귀 난치성을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닌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상 연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환자에게 돈 받고 치료하는 거는 조금 더 제한을 둬서 중대 질환이거나 희귀 질환이거나 난치 질환인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승인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난치 질환이 되게 모호한 기준이기 아니, 내 말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치료 제도 안의 범위에는 이제 난치 질환으로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치료란 상황입니다. 난치를 돈 받고 치료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그러면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네. 그 대부분의 많은 질환, 만성 질환들이 난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치 질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연구자들이 좀 불명확할 수 있으니 그 난치 질환의 범위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아니 그 이전 단계로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대통령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치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폐렴 치료제 그런데 있잖아요. 암 환자가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일반 환자보다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 약을 많이 써야 되고 장기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 난치 질환이고 어떤 질환이 일반 질환인지를 그냥 이렇게 법률의 어떤 자구처럼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그 말 이해하겠는데 치료제로 승인하는 문제가 난치 질환에 대한 것만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희귀, 중대, 난치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제 중대나 희귀는 리스트가 좀 명확한데 난치 질환.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네, 뭔가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손을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교수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처음에 바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런 치료제와 치료제도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승인은 식약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첨단 재생의료에서 있는 치료는 아직 그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외제도.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왜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외 원정 의료가 많으냐,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들도 환자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일단 승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희귀 난치를 먼저 적용하겠다. 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기존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쓰기 전 단계, 임상시험은 끝나고 일반 치료를 하기 그 전 단계 시험치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험치료제로 승인하는 거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에 한한다 그 말인 모양이군요. 네네. 현재 법률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이 대통령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넓혀달라 그 얘기군요. 네. 제가 그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했던 걸 그냥 이어 나가면 저도 이제 현대에서 연구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이제 개발해서 벤처 기업에 기술 이전도 하고 같이 치료제로 개발하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하고 또 세포 유전자 분야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치료제도가 2월부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빨리 환자에게 적용하자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2월부터 됐는데 현재 2건이 사실은 심의 신청이 되었고 그 중에 승인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치료를 환자에게 하기 전에 이 치료가 안전한가 그리고 환자에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두 개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현재 기본적인 게 임상 연구입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폐색전증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이 지방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환자, 여성 환자 2명이 실명이 되는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하고 이제 대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임상연구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임상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석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인데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없는 그런 교수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국의 시스템이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의 제도에 대해서 사실 개선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규제가 되지 않고 같이 임상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다.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맞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끝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치료제로 무한 허용을 할 거냐를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제한적인, 예외적인 치료 시험을 허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거냐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희귀 질환, 난치 질환은 어차피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니 위험성이 좀 있지만 시험적으로 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할 때 어느 범위의 질병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논쟁거리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요거를 좀 유연하게 좀 해주자. 예를 들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재량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전성이 우선이냐, 긴급성이 우선이냐. 뭐,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치료는 없는데 시험적인 치료제라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걸 현재 법으로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허용해 주자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쓰는 거겠죠. 본인이 원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희귀, 난치, 또 뭐라 그랬죠? 중대질환, 희귀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네.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네, 중대질환, 희귀질환은 범위가 좀 명확하게 제시가 네. 되어 있는데 난치질환이 범위가 불명확하니 그걸 좀 가이드라인으로 예를 들면 명확하게 정의를 피부에 하자. 무슨 빨간 점이 생기는데 이거 아무리 기존 치료제를 해도 안 되고 맨날 가렵더라.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중대 질환이냐?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난치 질환이냐 일반 질환이냐 구분이 네. 좀 어렵다는 얘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떤 그 자구나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유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좀 충실하게 잘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거라면은 그것이 애매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 치료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개방적으로 또 유연하게 승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네.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장관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뭐가 문제예요? 임상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좀 소규모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반인에게 임상 연구는 혹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받고 치료 파는 행위를 게? 해야 되니 한 단계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이 됐는데 네. 시험군이 워낙 작으니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네. 취지예요? 혹시 우리 근데 부위원장님이 그걸 왜 네, 확인이 됐으면 그만이지 뭘 또. 사실 안전성 유효성은 일반 치료제인 경우는 임상시험 3상까지 거칩니다. 소규모 네. 1상, 2상, 3상까지 다 거치는데요. 임상연구는 단 한 번 합니다. 단 한 번, 임상시험과 상관없이 단 한 번에 희귀 난치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냥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써서 심의원의 승인을 한 받으면 번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근데 이제 그거라도 해서 일단은 확인이 되면 먼저 환자한테 쓰자.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앞 단계인 임상 연구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 식약처에 1상, 2상, 3상 하는 거 전에 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건 당국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네,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가만 놔두면 위험에 처하잖아요. 중대질환, 네, 네. 희귀, 난치 이러면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뭐 길이 없잖아요. 다만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는데 네.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를 좀 네, 네. 유연하게 네. 해달라. 네. 그, 지금 그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치료 트랙으로 갈 수 네. 있는지를 심의하는 거니까요. 현재 임상 연구를 한 50건 정도 네. 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일부가 아마 치료제로 갈 수 있을 뭐 것 결국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너무 경직적이지 네. 않도록 행정 편의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그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끝으로 좀 간략하게 한 분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소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류동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료 계획을 제출했다가 부적합받은 연구 담당자입니다. 저는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관절 안에 주사 치료를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환자들한테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게 이미 일본에는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허용을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형 임상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치료 계획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 자체는 사실은 회사 주도라기보다는 연구자 주도이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 위원 같은 경우는 연구 가이드라인에 같은 방식으로 제출했었던 임상 연구 결과가 있으면 전임상 연구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연구 정도인지 어느 같은 연구의 양이 필요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임상 연구 결과를 요청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연구자 주도로 전임상 연구를 할 때 대부분 뭐 적게는 5천에서 1억, 많게는 3억에서 5억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연구자 개인이 부담해서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면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서는 필요한지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상 연구 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제도하에서는 첨단 재생 임상 연구 과제 승인을 받으면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지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1년 9개월간 연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적당한 수준의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제한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 1기 사업단에서 지원받은 연구 과제에서 상당 부분이 그 기간 내에 연구 계획을 다 시행하지 못해서 중간에 결국 종료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별로 조금 연구비를 사용해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다변화, 유연성 있게 적용해 주셨으면 사전에 저희가 승인받은 임상 연구가 좀 더 정확하게 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을 강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 같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저위험 연구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비임상 연구를 요구하진 않는데 심의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들쑥날쑥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네. 만들고 이제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는 걸 내년에 정리하는 걸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할 때는 2년 뭐 3년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조금 연구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네. 정리하는 거는 저희 재단하고 연구 기획을 어떻게 할 건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네. 찾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하시고 어쨌든 이 규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원래는 공무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근데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그 나머지는 무조건 안 돼. 하려면 복잡한 절차 허들을 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지 않는 건 다 웬만하면 허용한다. 라는 원칙은 최대한 이 규제 영역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의료 데이터 얘기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논쟁거리잖아요. 정리된 게 있어요? 아니면 저 두 번째 그 의료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확대에 관해서 우리 민간 전문가의 발언을 듣고 좀 그래요?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준비된 게 싶습니다. 있어요? 혹시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네, 네.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셔서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데이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유랑 교수입니다. 사실 뭐 의료 데이터 이슈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빠르게 반영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망자 의료 데이터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망자 데이터가 사실 이제 질병의 뭐 진행이라던가 혹은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이고, 특히 오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임상 시험이나 의료 연구에서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의 치료제의 효과를 매저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연구를 할 때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나 감형 처리 없이 연구 활용이 가능한 걸로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실제로 기관심의위원회나 혹은 실제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감형 처리를 해라, 혹은 별도 동의를 받거나 사망자 정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의료 데이터는 감형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뭐 재생의료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유전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유전 정보는 보호자 혹은 대리인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구자가 연구를 못하는,
쓰는 혹은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못 쓰는 것도 유리하지만 혹은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나는 이것 때문에 사망하지만 이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치료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데이터가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는 환자들의 의지도 사실은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을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사실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활용이 증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망자 데이터. 예.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영상 건의로 또 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묶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K의료인의 김기호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개인과 병원의 정보를 암호화 및 비식별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3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 FDA 허가를 준비 중인 당사의 K캡정처럼 국내 신약 개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계는 원격 분석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달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 준비 과정입니다. 원격 분석과 달리 센터 방문의 경우 불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비용을 들게 만듭니다. 둘째,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운영 시간 외에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원격으로 분석 가능하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분석된 데이터의 활용 부분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유관 부서와 논의를 거쳐 신약 개발 등에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누락된 데이터나 추가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반복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산업계도 학교 등 연구기관처럼 외부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원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은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준비된 토론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또 준비된 정책은 어떤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고인에 대한 정보, 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가 아닌 건 맞습니다. 현재 법상. 그런데 이게 이제 유족에 관한 정보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에 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든지 유족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해서는 이제 감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과한 규제이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라는 게 단 통일된 뭐 스탠다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에서도 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신 그 27개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통해서 이제 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의료정보에 대한 건 조금 더 엄격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의료정보보호법에서도 사자에 대한 정보, 의료정보는 50년간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요. 뭐 병력이라든가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프라이버시랑 관련이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이게 유족과 연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감형 처리를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사자에 대한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나 아니면 활용 정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그런 것 포함해서 또 디지털 우리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 대한 뭐 아이디라든가 이메일 계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검토를 해서 법적인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동의를 하고요. 이 현실을 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자에 대한 좀 정보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과의 정보처럼 잘 활용이 안 되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의료기관의 DB에는 사자와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가 분리돼서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같이 가명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각각의 이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좀 공유를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번거롭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개인정보법에 이유를 좀 드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법의 특별법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우리 생명윤리법, 의료법, 뭐 신용정보법 같은 것들인데 이 생명윤리법에도 이제 복지부 장관이 와 계시지만 자, 줄여서 네. 필요한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그것들에 대한 절차를 좀 복잡하게 가져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보위도 저희가 노력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명 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저희가 그 적정성 심의도 해주고요. 어떻게 가명 처리를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주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냐면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자는 훨씬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명 처리를 좀 더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이게 이제 그 AI라든지 특별히 공익적 사회적 목적이 크면서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이런 거에 활용하기 위한 거 학습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원본을 그대로 좀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법제를 좀 마련해서 연내에 좀 처리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됐어요? 네, 여전히 민감 네, 정보로 그렇죠. 볼 때 유전 정보는 전혀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는 법률적으로는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위암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가 다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이게 위암은 유전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 이 사람도 이거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그런 위험성을 이제 제거해 주면 되는데 익명화하든지 가명 처리하든지를 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가명 처리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가명 처리, 겁니다. 익명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사망자는 일단. 근데 그거 말고 실명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익명화하면은 그렇지만 가명화하면은 코드 번호 A-007855번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컴퓨터는 다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은 못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네, 꼭 저희가 실명 데이터가 있어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가명화하면 되는 거죠. 가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전 정보 같은 경우는 민감 자료로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가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뭐 불편하죠. 혹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혹시 구석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필요하면 써야죠. 네. 그러니까 사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명 처리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문제는 사망자가 아닌 데이터가 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 철저히 익명화하든지 가명화하고 문제는 온갖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돼 있더라도 이 사람 이재명이네. 에? 사는 데가 어디, 고향은 어디고, 사는 데가 어디고, 뭐 나이 몇 살이고, 뭐 직업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분석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워낙 정보 양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 방문 분석해라. 그 원격 분석하면 혹시 엉뚱한 데 자료 유출될까 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하는 데서 딱 멈추고 딱 차단하면 결과치만 가지면 문제가 없잖아. 그죠? 네. 문제는 이거 혹시 빼가지고 저 보험회사에 넘겨가지고 보험 가입하는데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원래 그러니까 목적으로만 쓰면 문제가 금지된 없습니다. 행위인데 그 금지된 행위를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예 금지된 행위를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린다. 이게 지금의 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결국 결단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거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없지만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 주로는. 그럼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징벌 배상을 그로 인해서 얻은 영업이익 곱하기 2배 해서 징벌을 지킨다든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유출을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피해의 50배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형사처벌은 내가 보기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결국은 경제적 동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엄정하게 제재를 해서 아예 딴 데다 이상하게 유출할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네.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원천적으로 막아야 돼 지금처럼. 지금 이제 산업계가 제안하시는 건의사항은 지금은 원격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문 분석은 할 수 있는데.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원격 분석을 그 허용해 정도예요? 달라라는 그런 건의사항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망자 아닌 일반 데이터. 일반인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원격 데이터, 내가 어제 안 그래도 저 인공지능 비서관하고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원격으로 허용을 해주면 지금 현재 단계의 문제는 다 민원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고는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 거예요? 네, 원격으로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얘기는 원격지에 있는 센터에 GPU나 컴퓨팅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업들마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받아오고 싶은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워터마킹을 하든 어떤 표시를 하게 하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네. A 회사가 이거를 가져가 가지고 B한테 유출을 해 가지고 C가 악용을 했어요. 그럼 수사를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유출된 거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가지고 추적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피할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들은 있으나 그걸 해킹하는 방법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좀 필요합니다. 구더기가 장독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파리가 발 뚫고 들어와서 알을 낳을 가능성.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R&D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 정보도 중요하지만 건강 정보가 개인 식별된 상태로 유출돼 버리면 이제 회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인 식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익명 감염을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분석하게 허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분석으로 제공했을 때 그런 위험에 대한 걸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원격 접속에 대한 허용에 대한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개인 식별 방지 조치가 좀 강화된 저위험의 가명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내에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걸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격 분석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시범 사업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점검해서 방안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은 좀 제외하고 필요하면 공동 연구나 뭐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을 좀 심의받는 그런 안전 장치를 좀 더 붙여가지고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원격 분석이 가능한데 산업계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건데 또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유출이 안 될 건데 산업계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학계도 현재는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네. 원격으로 학계 연구는 허용을 하는데 산업계 연구는 허용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제 그 학계에서는 좀 공익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고, 결국은 산업계는 이 사람들은 영리적인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돈 벌 요인이 좀 더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교수님들이 창업 많이들 하시고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계는 허용을 하면서 산업계 연구는 허용을 안 한다. 산업계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더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방법 딱 하나죠. 빼돌릴 경우에 징벌 배상을 하는 거죠.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주제가 3가지인데요.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 거의 점심 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이제 진행자의 직권으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이건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자 정보의 가명 처리나 활용은 개보위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개방하는 쪽으로. 예, 지금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하겠고요.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유전 정보는 여전히 가명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계가 원격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명 데이터셋이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문 분석하는 센터를 저희가 한 2배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간도 좀 6시까지밖에 못했는데 그걸 뭐 9시까지 한다거나 하는 시간도 좀 연장해서 접근성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게 너무 네, 한 가지만 조금 박유란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민감 정보, 유전 정보가 민감 정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전 정보는 민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살아있는 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과도하게 가시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K바이오 핵심 규제 합리화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 분야를 논의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요새 모드가 환경이냐 에너지냐가 가지고 좀 이렇게 모두 정리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기후부로서 모두 전환을 다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기후부로.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후 위기